옛날에 묵과에 급제하고 아직 벼슬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병조판서와 안면은 있었습니다. 말단 관직이 남아 추천받는 일이 절실했지만 병조판서의 문화에는 추천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3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이문덕, 어필수, 정원형이 그들이었습니다. 세문객은 날마다 병조판서를 가까이서 모셨고 병조판서 역시 그들을 기특하게 여겨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 사람은 힘없는 시골 사람인데다가 그들이 늘 자리에 있었기에 조용히 자기 사정을 이야기할 틈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매일 기회를 살피며 기다린 지가 벌써 오래였습니다. 그자들도 낌새를 알아차려 서로 상의하고는 한 번도 먼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병조판서에게 벼슬을 구해달라고 청탁할 길은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대감이 공무를 일찍 마치고 아무 일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곁에는 세문객과 그 사람뿐이었습니다. 수작이 무르익자 대감이 말했습니다. 자네들은 활터에 있을 때 고담을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내게 이야기해 주게나. 오늘 소일거리로 삼아보세. 세문객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 사람이 나서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소인이 고담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시성을 가진 선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처와는 일찍부터 금슬이 좋지 않아 잠자리의 즐거움을 누린 적이 없었지요. 그래서 나이가 40에 가까웠는데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선비가 안방에서 뭔가를 찾느라고 마루에 올라 창을 열었는데 부인이 이를 잡느라 치마를 벗어 살을 드러내고 있었죠. 선비가 갑자기 들어오자 부인이 황급히 몸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그 통통하고 뽀얗고 매끌매끌하고 보드라운 살을 보고 정욕이 크게 일어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갑자기 관계를 맺었죠. 그로부터 잉태의 경사가 있었고 금슬의 우애와 잠자리의 즐거움이 한층 더해졌으니 20년 불화가 꿈결의 일인 듯 했습니다. 어느덧 10달이 지나 아들을 낳으니 이보다 더한 가문의 경사가 없었습니다. 부모가 아들을 몹시 사랑해 보고 또 보면서 잠시도 슬화를 벗어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처와 함께 아이 이름을 짓는데 아비가 갑자기 껄껄 웃으며 말했죠. 이 아이를 얻은 것을 두고 사이좋은 다른 부부가 아이를 얻었을 때처럼 기뻐해서는 안 돼요. 여러 해 서로 반목하다가 당신이 이를 잡으려고 치마를 벗었을 때 기이하게도 내가 호련 욕정이 끌어올라 동침의 즐거움을 누리고 아들을 낳게 되었으니 이 아이를 얻은 것은 모두 이가 부인을 문 덕이라오. 그러니 수복 같은 보통 글자로 이름을 지을 수는 없어. 이름을 보면 그 뜻이 떠오르게 하여 기이한 만남을 드러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문덕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를 잡을 때 동침한 정경을 이름에 드러낸 것이죠. 성과 함께 부르면 이문덕이 되지만 뜻을 따져서 읽으면 이문덕이 되지요. 이런 까닭으로 호적이나 편지, 과거 답안지에 모두 이문덕 세자를 썼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름을 보고 부모가 이 잡을 때 성교한 사연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름을 돌아보게 하고 정경을 드러내려던 의도에서였지만 아버지가 이 세 글자로 이름을 지은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대감과 어필수, 정원형 두 문객은 포복절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문덕은 부끄럽기도 하고 화도 나서 어쩔 줄 모르다가 한마디도 못하고 몸이 아프다고 아랜뒤 물러갔습니다. 병조판서는 칭찬을 멈추지 않으며 다른 이야기를 청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가난한 집 부부가 있었는데 금슬이 매우 좋았고 혈기도 왕성했습니다. 40도 안 되었는데 자녀가 67명 있었으니 만나기만 하면 임신이 된 꼴이었지요. 집안 형국을 보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변변찮은 끼니를 이어가며 우글우글하는 아이들이 자목 가련했습니다. 아이를 보살피는 여종이 없었으니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업고
셋째 아이는 넷째 아이를 업게 하는 식으로 차례차례 안고 업게 했습니다. 한시도 짐을 덜지 못하니 층층에 발가벗은 아이들이 봉둔한발하고 터진 살갗으로 아이 없는 일에 시달려야 했지요. 간혹 한 아이가 잘못 업어 어린아이가 울기라도 하면 엄이란 사람은 성질이 거칠어 큰 아이를 지나치게 때렸습니다. 어린 것이 연이어 태어나는 일 자체가 사실 큰 아이에게는 일대 우환이었던 셈이죠. 어느 날 밤 멀리 나갔던 장부가 한 달 만에 돌아와 안방에서 처와 자녀들과 함께 자게 되었습니다. 큰 놈은 먼 곳에 눕고 작은 놈은 가까운 곳에 눕고 더 어린 놈은 더 가까운 곳에 눕고 가장 어린 놈은 가장 가까운 곳에 누웠지요.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동침했는데 방이 너무 좁아 조용히 일을 치러도 지각이 든 사람이면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었죠. 밤이 깊어지자 부부는 그동안 풀지 못했던 회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것들은 모두 골아떨어졌지만 조금 커서 지각이 있는 놈은 온돌이 차가워 마침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말없이 부모가 하는 짓을 보고서 혼잣말했지요. 어필 부수출이 또 나온다. 그동안 내내 힘들게 아예 없는 일을 하고도 어미에게 매맞으면서 한편으로 원통함이 가슴에 맺혔는데 동생이 또 태어나면 아예 없는 일이 전보다 더 힘들어질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속 고민이 자기도 모르게 업을 손이 나온다는 뜻인 부수출이란 세 글자가 되어 입에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치에 가깝기도 하죠. 업을 부와 손수 두 글자를 뜻과 음으로 헤아리면 완연히 어필수 세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감과 정원형이 포복절도 했지만 진짜 어필수는 멍하니 바보처럼 있다가 집안일이 있다며 물러갔습니다. 이제 자리에는 정원형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대감이 또 이야기를 청하니 그 사람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경기도에 벼슬하지 않은 한 유생이 있었는데 벌열도 아닌데다 학문할 때도 놓쳤고 재산도 없었으며 이렇다 할 교유도 없었지요. 자랑할 만한 것이라곤 외가 사촌형 하나가 전행 정원으로 서울에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는 성품도 비루하고 천하여 평소 상놈들한테도 자주 멸시받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술에 취한 동네 상놈한테 모욕을 당하고 화내며 공갈을 했지요. 우리 정원 형님을 만나 이 원통한 일을 다 말하면 법에 따라 엄하게 다스려 주실 것이다. 그가 상놈을 거듭 위협하며 지나치게 자랑을 했습니다. 취한 상놈은 평소 무지하고 사나운 놈으로 그 양반을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걸 익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 양반과 성이 다른 사촌형인 서울 사는 전직 정원을 두려워할 턱이 있겠습니까? 상놈은 취기가 오른 김에 화내며 팔뚝을 걷어붙이고 악언을 퍼부었지요. 너의 정원 형이란 것이 무슨 물건이냐. 상놈은 온갖 방법으로 그를 놀리고 모욕했으며 추악한 욕설을 무수히 퍼부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날마다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이 다 정원형의 몸에 미쳤습니다. 정원형이란 사람은 시골의 외사촌 동생 탓에 공연히 욕먹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어이없는 죄를 입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한 정원형 세 글자를 음으로만 들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정원형의 성명과 조금의 차이도 없지요. 대감이 또 포복절도 하니 진짜 정원형이란 자는 분노한 듯 부끄러운 듯 멍하니 있다가 물러갔습니다. 드디어 다른 사람들이 사라져 자리가 텅 비자 그 사람은 마음껏 벼슬을 구했습니다. 대감은 그의 언변이 좋은 것을 가상히 여겨 초사 한 자리를 주었다 합니다. 가짜 무덤을 만든 산신. 옛날 전에 이 씨의 선조가 부모상을 당해 묘소 만들 곳을 물색했습니다. 선산엽산이 밝고 수려해 그곳으로 장지를 정하려 하자 풍수가가 말했습니다. 이 혈에 아직 주인이 없는 것은 흙을 팔 때마다 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리는 병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이야기가 허황되다며 개의치 않고 나를 받아 하관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여가 도착하고 보니 이미 그곳에는 봉분 하나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말했습니다. 어떤 나쁜 놈이 하룻밤 사이에 남의 장지를 훔쳤으니 이 일을 어쩌나. 이 씨가 한참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꾀가 아닐 것이오. 일단 파봅시다. 사람들이 모두 그만두라고 만류했지만 이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봉분을 급히 열어보니 곽 하나가 나왔습니다. 오칠한 광택은 얼굴을 비출 정도였고 학생 고령 신공의 관이란 붉은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이 씨가 말했습니다. 과연 내 짐작대로군. 마침내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 큰 도끼로 쪼개보니 안에 사기 그릇이 가득했습니다. 사기들은 햇빛을 보자마자 사그라져 순식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축하하며 이런 행동을 한 이유를 물으니 이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들어보니 산신은 자기가 편애하는 좋은 땅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회방을 놓는다 하더군요. 내가 어찌 거기에 속겠습니까? 이어 아무 염려 없이 장사를 치렀습니다. 이후 전혜이 씨는 지금까지 문관직과 무관직을 대대로 이어 맡아 큰 벌을 가문이 되었다 합니다. 저리를 지켜 운둔한 양소. 이 양소는 자가 여건으로 고려 말 사람입니다. 우리 태종 임금과 같은 해 태어났습니다. 그는 홍무임술년에 태종 임금과 같이 진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었을 적에 서로 친했습니다. 양소는 혁명이 일어나자 연천 도당곡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태종이 친히 그 집에까지 찾아갔습니다. 술상을 차려두고 옛일을 이야기하다 함께 시구를 지어 화답했습니다. 임금이 먼저 지었습니다. 가을비 반쯤 개니 사람이 반쯤 취했네. 양소가 즉시 화답했습니다. 저녁 구름 처음으로 거치니 저녁달 비로소 나타났네. 월초생은 임금이 젊었을 적 사랑하던 기생의 이름이었습니다. 임금이 평상에서 내려와 양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 내 오랜 친구일세. 임금이 뒷수레에 타고 가자고 명했으나 양소는 사양하며 끝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선비들은 그 거처를 왕임리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어수정으로 부르는 곳입니다. 일찍이 양소가 임금과 함께 곡산 청룡사에서 공부했는데 그 산수를 좋아하게 되어 나중에는 그곳 군수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임금이 그 말을 기억하고는 양소를 곡산도사에 제수해 벼슬에 나오게 했습니다. 양소는 또 명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그 뜻을 가상히 여겨 거처하던 산에 청화라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백이숙제의 청풍, 맑은 풍취와 정절과 희의 화산을 따온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그 뒤에도 여러 번 불렀으나 양소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사는 곳에다 집을 지어주고 이화정이라고 쓰인 편액을 붙여주었지만 양소는 거기에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양소는 깊은 골짜기에 오두막을 짓고 안분당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마당에는 살구나무를 심었습니다. 검은고를 타고 책을 읽으며 늙어가겠다고 하여 스스로 금은이라는 호를 지었습니다. 양소는 죽음을 앞두고 스스로 고려 진사이 아무개라는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길을 썼습니다. 임금이 소식을 듣고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살아있을 적에 그 뜻을 굽히게 하지 못했으니 죽어서도 관직으로 그를 더럽힐 수는 없지. 특별히 이 양소에게 청하공이란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사모학을 보내 철원에 무덤 자리를 정해주려 했습니다. 그러자 양소의 아들이 아버지가 연천을 벗어나지 않는 곳에 장사 지내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수령이 이 사실을 아뢰니 임금은 철원 땅 10리를 떼어 연천에 속하게 만들고 그 땅의 논밭과 숲과 골짜기를 모두 하사했습니다. 양소의 무덤에 묘지기를 두었고 양소의 아들을 불러서 관직을 내렸습니다. 그때 원천석, 나물진, 석연 등도 있었는데 양소와 함께 모두 세상을 피해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고려사처사라고 불렀습니다. 성로에 앉아
충절을 지킨 남춘장. 이 인자는 군사를 일으킬 때 상여를 꾸미고 병기를 묶어 관처럼 만들었습니다. 상여를 짊어진 사람들은 모두 적도였습니다. 그들이 상여 수십 개를 짊어지고 청주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영장인 충장 남연년과 막객 홍림이 병사 이봉상에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상여가 성 안으로 들어온 일이 심히 이상합니다. 수색하여 살펴보소서. 이봉상이 술에 취한 채 대답했습니다. 지나가는 상여들일 뿐인데 의심할 필요가 뭐 있겠나. 물러가게. 이날 밤이 깊어지자 까치 한 쌍이 누각 대들보를 오르내리며 깍깍거렸는데 쫓아도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난리가 일어나 성안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적병이 가명문을 둘러싸고 들어가니 이봉상은 정신이 흐릿한 중에 뒷마당 대숲 속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남충장이 누각 위에 앉아 호령했습니다. 적병이 이봉상이 있는 곳을 묻자 충장은 내가 이봉상이다 라고 외치며 적을 꾸짖고 굴복하지 않다가 해를 당했습니다. 적병 중에 이봉상의 얼굴을 아는 자가 있었는데 남충장의 얼굴을 보고는 이 사람이 아니다 라 했습니다. 적병들이 대숲으로 들어가 이봉상을 찾아내 찔러 죽였고 홍림은 자기 몸으로 그를 막아주다가 함께 살해당했습니다. 조정에서는 병사와 영장, 비장에게 정려와 증직, 공신, 충신, 효자 등이 죽은 뒤 나라에서 벼슬을 내리던 일의 예를 베풀었습니다. 그 뒤 어떤 사람이 청주성 안 남석교 위에 시를 남겼습니다. 삼경에 오는 까치 대들보 돌며 시끄러운데 촛불 꺼진 화당에 취한 꿈 어지럽다. 비장이 연막에 절개를 능히 지켰거늘 병사 이봉상은 도리어 대나무숲 혼이 되었도다. 운유는 죽어서 당나라 역사에 전하는데 일응은 무슨 마음으로 한나라 은혜를 저버렸나. 어부가 가만히 앉아 공을 세운 것 가소로우니 한때의 영광과 총명이 향촌에 빛나도다. 이 시는 널리 알려졌지만 누가 지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 뒤 남충장의 묘를 이장할 때 그의 친구들에게 만장을 청했습니다. 그중 유생 유원길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지추 유원술의 사촌형이었습니다. 그가 지은 만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어도 내 무릎은 꿇릴 수 없지. 창천개가 삼삼하고 칼날 만개가 우뚝 섰도다. 이 밤에 이 사람 충절을 능히 갖추었으니 늦봄 하늘도 눈바람으로 애달파하네. 이름은 한나라 변방에서 주먹 쥐고 분투하다 죽은 이와 부합하고 성은 수양성에서 손가락 깨물며 돌아왔던 것을 생각나게 하네. 오영의 순무사 가소롭나니 차마 아무 일 없는 듯 머리 들고 올 수 없으리요. 이 씨의 자손들이 이 시를 보고 청주의 시도 이 사람이 지은 것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씨의 자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자 유생은 결국 귀양을 가게 되었는데 시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주막에서 만난 총각. 정익공 이화는 효종의 총애를 받으며 북벌을 모의하고자 인재를 널리 구하고 있었습니다. 길에서도 용모가 걸출한 사람을 보면 반드시 문안뜰로 맞이하여 그 재주를 시험하고 조정에 청거했습니다. 공이 일찍이 훈련대장이었을 때 성묘를 가려고 휴가를 얻었습니다. 용인의 한 주막에 이르러 30살쯤 되어 보이는 총각 하나를 만났습니다. 키는 거의 열척이었고 얼굴 길이가 한 척은 되었으며 깡마른 골격이 우람해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털이 덥수룩하고 베옷은 몸을 다 가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흑마루 위에 앉아 질그릇잔에 탁주를 부어 고래처럼 마시고 있었습니다. 공은 말 위에서 그를 힐끗 보고는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말에서 내려 섬돌에 앉더니 그 총각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총각은 예를 차리지도 않고 돌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공이 성명을 물으니 성은 박이고 이름은 탁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이 또 지체와 문벌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으니
총각이 대답했습니다. 본래는 양반이었으나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집에는 어머니만 계십니다. 집이 가난하여 뗄나무를 해서 그걸 팔아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습니다. 공이 또 물었습니다. 이미 술을 마셨는데 더 마실 수 있겠나? 한 잔 술을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공이 종에게 100문을 주고 술을 사오게 했습니다. 이윽고 탁주 2동이를 사가지고 오자 공이 먼저 한 사발 마시고 총각에게 그 그릇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사양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연거푸 술 2동이를 다 마셨습니다. 공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비록 초야에 묻혀 춥고 배고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골상이 비범하여 가히 크게 쓰일 인물이네. 혹시 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나는 훈련대장 이아무개라네. 요즘 조정에서는 대사를 도모하고자 장수감을 널리 구하고 있지. 나를 따라가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부귀를 누릴 걸세. 총각이 말했습니다. 노모가 집에 계시니 함부로 남에게 몸을 허락할 수 없소이다. 공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자네 집으로 가서 모친께 인사를 드리겠네. 집이 어딘가? 앞장서게나. 2 사람은 10여 리를 가서 그 집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몇 칸짜리 오두막집은 비바람도 가리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총각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노부인이 다해진 듯한 자리를 내어와 살인문 밖에 깔고 나와서 공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봉둔한 발에 배치마를 입었고 나이는 60살이 넘어 보였습니다. 서로 자리를 양보하면서 앉았습니다. 공이 말했습니다. 저는 훈련대장 이아무개 올시다. 성묘 가는 길에 이 총각을 만났지요. 한 번 보고 뛰어난 인재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기남자를 두신 것을 축하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노부인이 옷깃을 여미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초야에 파묻혀 아비도 없어 배우지 못했으니 산짐승, 들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대감께서 이토록 과찬하시니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공이 말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초야에 계시기는 하지만 세상 일에 대해서는 들었을 것입니다. 바야흐로 조정에서는 대사를 도모하려고 인재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총각을 보고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총각과 함께 가서 공명을 도모하려 했는데 총각이 모친의 허락을 받지 못할 거라며 사양하기에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감히 청하건대 어르신께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부인이 대답했습니다. 우둔하고 굼뜬 총구석의 아이가 무슨 지식이 있어 감히 대사를 감당하겠습니까? 또 이 아이는 이 늙은이의 하나뿐인 아들이랍니다. 모자가 서로 의지에 연명하고 있으니 아이를 멀리 떠나보내기는 어렵습니다. 감히 명을 받들지 못하겠나이다. 공이 거듭 간절히 청하자 노부인이 말했습니다.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사방의 뜻을 두고 나라의 몸을 허락했다면 구구하게 사사로운 정을 돌아봐선 안 되겠지요. 또 대감의 성의가 이와 같은데 늙은이가 어찌 감히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공이 매우 기뻐하며 즉시 노부인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총각과 함께 사울로 돌아왔습니다. 대궐로 가서 신하가 급한 일이 있어 임금 뵙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했습니다. 성묘하러 간 사람이 왜 중간에 돌아왔는고? 공이 아뢰었습니다. 소신이 시골로 내려가는 길에 재주가 남달리 뛰어난 남자를 만났기에 함께 왔나이다. 임금이 입시하라 하니 봉둔한 발에 수염이 덥수룩한 비렁뱅이가 곧바로 어탑 앞으로 오더니 얘도 차리지 않고 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임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어찌 이리도 수척한가? 그가 대답했습니다. 대장부가 세상에서 뜻을 얻지 못하니 어찌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임금이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참 기이하고 장쾌하구나. 그러고는 이공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자리를 제수해야 마땅할까? 공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사냐의 짐승 같은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소신이 데리고 살며 시간을 두고 다듬고 사람의 일을 가르치고 나서야 비로소 직분을 내릴 수 있을 것이옵니다. 임금이 허락했습니다. 그로부터 공은 언제나 박탁을 곁에 두고 입고 먹을 것을 넉넉하게 베풀면서 병법과 처세의 핵심을 가르쳤습니다. 박탁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아 일취월장하니 옛날의 어리석고 굼뜬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임금은 이 공을 대할 때마다 박탁이 어느 정도 성취했는지 물었고 그러면 공은 그때마다 크게 나아지고 있다고 아뢰었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공이 박탁과 북벌에 대해 의논해보면 꾀를 내고 생각하는 것이 도리어 자기보다 나은 점이 있었습니다. 공이 그를 매우 기특하게 여겨 장차 임금께 아뢰어 크게 등용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효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탁이 국상 때 통곡을 하던 벼슬아치인 곡반의 반열에 따라 들어가 그치지 않고 곡하니 목이 부어오르고 피눈물을 흘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곡반에 참여했습니다. 박탁은 인산례가 끝나자 공에게 떠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사이의 정이 부자지간과 같은데 자네가 어찌 나를 버리고 떠난단 말인가? 박탁이 대답했습니다. 대감이 보살펴 주시고 아껴주신 은혜를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제가 여기 온 것은 얻어먹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지요. 영웅이신 임금님께서 위에 계시니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아 임금께서 승하하셨으니 이제 천하의 일이 어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천고의 영웅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감 문화에 머문다 해도 이제 쓸모가 없어졌는데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옷과 밥을 낭비하며 꿈을 떠나지 않는 것은 의리 없는 일입니다. 지금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뿌리며 작별의 절을 올렸습니다. 박탁은 고향으로 돌아가 어미와 함께 집을 떠나 깊은 산골로 들어갔는데 그뒤 그의 종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제 선생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해주며 탄식했습니다. 천덕꾸러기 사위 청주 이병정은 뱀데미가 소탈해 사소한 예절에 얽매이지 않았고 외모를 꾸미지도 않았습니다. 문필에 능했지만 언제나 스스로 숨겨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집이 가난해 생계를 꾸려갈 계책이 없었습니다. 처가는 큰 부자여서 장인, 장모를 비롯해 아랫사람까지 한없이 공을 업신여기고 모욕했습니다. 공이 간혹 처가에 가면 장인은 너 아침밥은 먹었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처남은 곁에서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요. 라고 참견했습니다. 그러면 장인이 종을 불러 말했습니다. 아무 곧 이서방 왔습니다. 밥을 못 먹었다 하니 안에 물밥이라도 남은 것 있으면 먹게 해주어라. 장인은 이같이 공을 박대했습니다. 공은 뒤늦게 처가 아랫방에 붙어 살게 되었습니다. 공은 낮 내내 코를 골며 자고 밤이 되어 주변이 조용해지면 비로소 몰래 책을 읽고 시를 지었습니다. 식과의 해를 맞이해 장차 초시가 열리려 하는데 공은 과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과거 날이 멀지 않았네요. 당신 과거를 보지 않을 생각이십니까? 공이 말했습니다. 과거를 보려 해도 시험지와 필묵을 어디서 마련한단 말이오. 부인은 화장 도구를 팔아 돈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공은 그 돈으로 과거 보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구입했습니다. 처남들과 동서들은 다들 과거 볼 물건들을 마련하느라 떠들썩했지만 공에게는 과거를 볼 것인지 말 것인지 일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공과 동서, 처남들은 과거장에 들어가 모두 높은 점수로 합격했습니다. 동서는 당시 재상의 아들로 처가에서 사랑받는 사위였습니다. 그와 공을 대접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했지만 공은 태어냈습니다. 방이 나오자 모두 놀라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과거를 보아 합격했단 말이오. 세상 일이란 참 알 수가 없소. 요행으로 붙은 것이라 할 밖에. 공이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여러분의 뒤를 따라 남은 글과 남은 붓을 얻었는데 뜻하지 않게 적중했소이다. 여러 사람이 크게 웃었습니다. 회시 날이 되었습니다. 공은 몰래 박조가리 장기와 종이 장기판을 가지고 장중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일찌감치 답안지를 바치고 처남 있는 곳으로 가보니 처남은 아직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은 장기판을 꺼내고 처남에게 장기를 투자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욕설을 퍼부었지만 공은 계속 장기를 두자고 했습니다. 공이 또 우스갯소리를 하여 일부러 처남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뭐하러 과거장에 들어와 이런 고달픈 짓을 해서 남의 과거를 방해하고 희롱하는 건가. 다들 공을 쫓아냈습니다. 공이 과거장에서 나와 처가로 돌아가니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왔습니다. 장인이 먼저 둘째 사위에게 시험을 잘 보았는지 못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시험지를 내기 전에 한창 답안지를 베끼고 있는데 이생이 갑자기 들이닥쳐 장기를 두자며 방해하고 우스갯소리를 해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장인이 혀를 끌끌 차며 꾸중했습니다. 무식한 자가 과거의 중함을 알지 못하고 어찌 남의 과거를 방해한단 말이냐. 이리도 모렴치하고 몰지각한 인간이 있다니. 물러가라 하니 공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방이 나오는 날 공이 일찍 아침밥을 먹고 문밖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뽕을 따먹고 있으니 방을 전하는 사령인 방군이 왔습니다. 비봉을 빼앗아 보니 자기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이 방군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 둘째 사위가 합격한 걸세. 문 안으로 들어가서 둘째 사위께서 합격하셨다고만 말하게. 방군이 그 말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 사람이 서로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비봉은 어디 있느냐? 방군이 답했습니다. 문밖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어떤 유생이 빼앗아 갔소이다. 장인과 동서가 나가서 공을 찾았습니다. 공이 느릿느릿 말했습니다. 동서가 이미 사마시에 합격했으니 비봉을 보지 못한들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꾸짖고 또 달래며 내려오라 했습니다. 공이 내려와 비봉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온 비봉이요. 왜 찾는 거요? 여러 사람이 비로소 크게 놀라 의아해했습니다. 처남과 동서는 모두 떨어지고 공 혼자만 합격했던 것입니다. 그뒤 공은 벼슬길에 올라 여러 주의 목사를 지냈지만 처가는 가산을 다 잃고 생계를 꾸려가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공이 장모를 관하로 모셔와 후하게 대접했지만 서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았다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공의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